검은 선장,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미스터리. 내가 아는 한 1895년은 내 친구에게 있어서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최고의 해였다. 그의 명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거대한 규모의 수사도 늘어났다. 그러므로 베이커가의 보잘것없는 우리 집을 찾은 저명한 의뢰인들의 정체가 조금이라도 탄로났다면 나로서는 무분별함에 책임을 져야만 했을 정도로 의뢰인들의 지위 역시 매우 높았다. 하지만 홈즈는 다른 모든 위대한 예술가들과 마찬가지로 업무 그 자체를 위해 살았으며 홀더네스 공작 사건을 제외하고는 홈즈가 자신의 헤아릴 수 없는 업적에 대해 큰 보상을 요구한 적이 거의 없었다. 너무 세상 물정을 무시한 이유 때문이든 혹은 너무 변덕스러운 이유 때문이든 사건이 자신의 동정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 권력자와 부유층일지라도 그는 도와주지 않았다. 반면 사건이 특이하고 극적인 특성을 지녀서 그의 상상력과 독창성을 자극하면 별 볼 일 없는 의뢰인일지라도 몇 주 동안 온 신경을 집중하고는 했다. 기억에 남는 해인 1895년에 토스카 추기경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그의 유명한 조사, 물론 그 조사는 교황 성하의 명시적인 뜻에 의해 수행되었다. 부터 악명 높은 카나리아 훈련사 윌슨을 체포하여 런던 동쪽 지역에서 악행의 뿌리를 뽑은 것에 이르기까지 기이하고 부조화로운 일련의 사건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이 두 유명한 사건의 뒤를 이어 우드맨 리의 비극과 피터 캐리 선장의 죽음을 둘러싼 매우 모호한 상황에 대한 수사가 뒤따랐다. 셜록 홈즈의 업적에 대한 어떤 기록도 이 매우 특이한 사건에 대한 설명 없이는 온전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7월 첫째 주 동안 내 친구가 너무 자주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집을 비웠기 때문에 나는 그가 어떤 사건을 맡았음을 감지했다. 그 기간 동안 험상궂게 생긴 여러 남자들이 우리 숙소를 방문해서 바질 선장을 찾았기 때문에 나는 홈즈가 자기의 엄청난 신분을 감추기 위한 수많은 위장 신분과 이름 중 하나를 사용하여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는 런던에만 적어도 5군데의 작은 은신처를 갖고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자신의 신분을 바꿀 수 있었다. 그는 자기 일에 대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나도 캐물어 알아내는 성향이 아니었다. 그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방향에 대해 그가 내게 보낸 첫 번째 긍정적인 신호는 아주 독특했다. 그날 그는 아침 식사 전에 나갔고 나는 식사를 하려고 자리에 앉았는데 그가 머리에는 모자를 쓰고 겨드랑이에는 우산처럼 생긴 거대한 철조망 머리를 가진 창살을 끼고 집으로 성큼성큼 들어왔다. 맙소사, 홈즈. 내가 소리쳤다. 그걸 들고 런던 시내를 걸어 다닌 건 아니지? 도살장까지 마차를 타고 다녀왔어. 도살장? 그리고 지금 굉장히 배가 고파. 친애하는 왓슨, 아침 식사 전에 하는 운동의 효과는 의심의 여지가 없네. 하지만 내가 무슨 운동을 했는지 자네는 절대 알아내지 못할 거라고 장담하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낼 생각도 없어. 그는 커피를 따르면서 낄낄거렸다. 자네가 엘러다이스의 가게 뒤쪽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면 천장의 갈고리에 걸린 죽은 돼지가 흔들거리고 셔츠를 입은 신사가 이 무기로 그 돼지를 맹렬히 찌르는 것을 보았을 텐데.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는데 나는 내 힘으로는 절대 돼지를 한 방에 처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 자네도 한번 해볼 텐가?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근데 그런 일을 왜 한 거야? 우드맨 리의 수수께끼와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같았거든. 아, 홉킨스, 어젯밤 당신의 전보를 받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서 여기로 와서 함께 식사하시죠. 우리의 방문객은 점잖은 트위드 정장을 입고 공무원 제복에 익숙한 듯 각 잡힌 자세를 유지했으며 경계를 한시도 늦추지 않는 30세의 남자였다. 나는 그가 스탠리 호킨스라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았다. 그는 젊은 경위였는데 홈즈가 그의 경력상 미래에 대해 큰 희망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는 홈즈의 제자가 되었고 유명한 아마추어 탐정의 과학적 방법에 대한 감탄과 존경심을 갖고 있었다. 홉킨스의 얼굴은 어두웠고 그는 깊이 낙담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다. 괜찮습니다, 홈즈 씨.
저는 여기 오기 전에 아침을 먹었습니다. 어제 보고를 하러 런던에 왔다가 시내에서 하룻밤 묵었거든요. 보고할 게 뭐였죠? 실패입니다, 선생님. 완전한 실패요. 진전이 없었어요? 전혀요. 세상에. 그 사건을 내가 살펴봐야겠군요. 홈즈 선생님, 제발 살펴봐 주세요. 제게는 처음 있는 큰 기회인데 저로서는 완전히 속수무책이네요. 제발 내려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자, 우연히도 나는 검시 보고서를 포함해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이미 주의 깊게 봤어요. 그건 그렇고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 주머니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기에는 단서가 없었다고 보나요? 홉킨스는 놀란 표정이었다. 그건 죽은 남자의 주머니였어요. 선생님. 그의 이니셜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물개 가죽으로 만든 주머니였는데 그는 아주 오랫동안 물개 같은 것들을 사냥하는 베이 선장으로 일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담배 파이프는 없었죠. 네, 선생님, 파이프는 못 찾았어요. 사실 그는 담배를 거의 피우지 않았는데 친구들을 위해 담배를 좀 챙겨서 그 주머니에 보관했을 수도 있죠. 틀림없이 그랬을 거라고 봐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그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면 그게 내 수사의 출발점이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 친구 왓슨 박사는 이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고 나도 다시 한번 일어난 일들을 순서대로 들어서 나쁠 것 없겠죠. 우리에게 요점만 간단히 설명해줘요.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다. 여기 죽은 사람인 피터 캐리 선장의 경력을 알려줄 몇 가지 날짜가 있습니다. 그는 1845년생으로 50세입니다. 그는 매우 대담하고 성공적으로 물개와 고래잡이 배를 운항한 배의 선장이었습니다. 1883년 그는 던디 항해 증기선인 씨 유니콘 호를 운항했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의 성공적인 항해를 계속했고 다음 해인 1884년에 은퇴했습니다. 그 후 그는 몇 년 동안 여행을 했고 마침내 서섹스주의 포레스트 로우 마을 근처에 있는 우드맨리라고 불리는 작은 집을 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6년을 살았고 바로 일주일 전 오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남자에 대해 아주 특이한 점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평범한 삶을 살았던 그는 엄격한 청교도였고 조용하고 우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아내와 20세의 딸 그리고 2명의 여자 하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그의 가정이 애초에 활기찬 분위기도 아니었던 데다가 때로는 견딜 수 없는 정도였기 때문이죠. 그 남자는 간간히 주정을 부렸고 그가 화를 낼 때면 완벽한 악마의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그는 한밤중에 아내와 딸을 집 밖으로 몰아내고 자신의 바깥들 전체를 돌아다니면 그녀들을 매질을 하는 것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들 저택의 정문 바깥 마을 전체가 비명소리에 잠을 깰 때까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의 행동에 대해 항의하려고 그를 불러낸 늙은 목사에게 야만적인 폭력을 행사해 한 번 경찰에 소환되기도 했습니다. 홈즈 씨, 간단히 말해서 피터 캐리보다 위험한 사람은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 그가 바다에서 자신의 배를 지휘할 때도 성질이 그대로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업계에서 검은 피터라는 별명으로 알려졌고 그의 검은 이목구비와 덥수룩한 검은 수염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는 그의 성격 때문에 그의 이름이 붙여진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가 이웃들 모두에게 미움을 받았고 모두가 그를 피했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의 끔찍한 최후에 대해 한마디 애도의 말도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홈즈 선생님, 그 사람의 선실을 조사한 기록을 읽으셨겠지만 아마 여기 계신 선생님 친구분은 그 내용에 대해 듣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집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한적한 곳에 나무로 된 별채를 지었습니다. 항상 그곳을 선실이라 불렀고 매일 밤 그곳에 가서 잠을 잤습니다. 그곳은 가로 6미터, 세로 3미터 정도의 작은 방이 딸린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 열쇠를 주머니에 넣고
스스로 이부자리를 펴고 정리했고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양쪽에 작은 창문이 있는데 커튼으로 가려져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이 창문들 중 하나는 큰 길 쪽에 있었는데 밤에 그 안에서 불빛이 타오르면 사람들은 그 광경을 가리키면서 검은 피터가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고는 했습니다. 바로 그 창문입니다, 홈즈 선생님. 검시 과정 중 우리는 그 창문에서 몇 안 되는 긍정적인 증거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슬레이터라는 석공이 살인사건 이틀 전 새벽 1시쯤 포레스트 로우에서 걸어오다가 들판을 지나 나무들 사이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빛의 광장을 바라봤다고 증언한 것을 기억하시죠? 그가 지나가던 중 옆으로 고개를 돌린 남자의 그림자가 블라인드에 선명하게 비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석공은 그 그림자는 자신이 잘 아는 피터 캐리의 그림자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합니다. 수염을 기른 남자였지만 그 수염은 선장의 수염과는 매우 다르게 짧고 앞으로 곤두서 있었다고 했죠. 그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석공은 그곳에 가기 전 술집에서 2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큰 길에서 그 창문까지는 상당히 떨어진 거리죠. 게다가 그 석공이 목격을 한 날은 월요일이고 실제 사건은 수요일에 일어났습니다. 피터 캐리는 화요일에 술에 취해 얼굴이 붉어지고 위험한 야수처럼 야만적인 기분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가 집 주위를 배회하기 시작하자 아내와 딸이 그가 오는 소리를 듣고 달려서 도망쳤습니다. 늦은 저녁 그는 자기 오두막으로 내려갔습니다. 다음 날 새벽 2시쯤 그의 딸이 창문을 열고 잠들어 있었는데 오두막 쪽에서 아주 무서운 고함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술에 취했을 때 그가 소리를 지르며 외치는 것은 예산일이었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7시에 일어났을 때 하녀 중 한 명이 선실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 남자가 그 안으로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공포감을 조성한 탓에 한낮이 되어서야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감히 볼 수 있었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벌어진 광경을 본 그녀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마을로 달아났습니다.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제가 그곳으로 갔고 그 사건을 넘겨받았습니다. 글쎄요, 선생님. 아시다시피 저는 잘 놀라지 않는 편입니다. 하지만 장담하건대 그 작은 집에 들어선 순간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날파리와 청파리들이 풍금을 울리듯 윙윙거리고 있었고 바닥과 벽은 도살장 같았습니다. 그가 그곳을 선실이라 불렀다고 했는데 분명 선실 같기는 했습니다. 거기 있으면 배 안에 있는 것 같았으니까요. 한쪽 끝에는 선상용 침대가 있었고 해수상자와 지도, 해도, 시 유니콘 호의 사진, 선반 위에 있는 항해 일지 등등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이 정확히 선장실에서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는 그 사람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에 빠진 영혼처럼 뒤틀렸고 그의 커다란 주름진 수염은 그의 고통을 전해주듯 위로 솟아 있었어요. 그의 넓은 가슴팍에는 강철 작살이 관통한 흔적이 있었고 그 작살은 그의 뒤에 있는 나무 벽에 깊이 박혀 있었어요. 그는 엽서 위에 딱정벌레처럼 기둥에 꽂혀 있었습니다. 물론 그는 죽은 상태였고 그가 마지막으로 고통의 고함을 지른 뒤 그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옮기지 않고 가장 먼저 아주 조심스럽게 밖의 땅과 방의 바닥을 조사했습니다. 발자국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선생님, 하나도 없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이봐요, 홉킨스. 나는 많은 범죄를 조사했지만 나는 날아다니는 생물체가 저지른 범죄를 아직 본 적이 없어요. 범인이 2다리로 그렇게 오래 서 있었다면 과학적인 수사관이라면 감지할 수 있는 일말의 찌그러짐, 마모, 변형 같은 것이 있었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그 방에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흔적이 없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군요.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당신이 지나칠 수 없었던 몇 가지 물건들이 있었겠죠. 젊은 경감은 내 친구의 비꼬는 말에 움찔했다. 홈즈 선생님, 그때 선생님을 오시라고 하지 않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죠.
네, 방 안에 특히 눈이 가는 물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하나는 살인의 무기가 된 작살이었습니다. 그것은 벽에 있는 선반에서 낚아채진 것이었어요. 작살 2개는 여전히 그곳에 꽂혀 있었는데 하나의 자리가 비어 있었거든요. 그 자리에는 증기선 씨 유니콘호, 던디 항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 살인이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살인자가 눈에 보이는 첫 번째 무기를 잡았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었어요. 범행이 새벽 2시에 일어났는데도 피터 캐리가 옷을 완전히 차려 입었다는 사실은 그가 살인자와 약속이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럼 한 병과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더러운 유리잔 2개가 그 사실을 입증했고요. 그래요. 홈즈가 말했다. 나는 2가지의 추론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방에 럼 말고 다른 술이 있었나요? 네, 해수 상자 위에 브랜디와 위스키가 들어있는 진열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병이 가득 차 있었으니 마시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병은 존재 자체로도 중요성을 갖고 있죠. 홈즈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사건에 관련이 있다고 본 증거들에 대해 좀 더 들어보고 싶군요. 테이블 위에 담배 주머니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 어느 부분이었죠?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털이 꼿꼿이 솟은 거친 물개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고 가죽끈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 덮개에는 P, C 라고 새겨져 있었고요. 그 안에는 뱃사람들이 사용하는 강한 담배 15g 정도가 들어 있었습니다. 훌륭해. 더 있었나요? 스탠리 홉킨스는 주머니에서 무늬 없는 표지로 덮인 수첩을 꺼냈다. 겉은 거칠고 낡았으며 속지는 변색되었다. 첫 페이지에는 이니셜 J, H, N, 과 날짜 1883이 적혀 있었다. 홉킨스와 내가 양쪽 어깨 너머로 바라보는 동안 홈즈는 그것을 탁자 위에 놓고 자기만의 미세한 방식으로 그것을 조사했다. 2번째 페이지에는 C, P, R 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고 그 다음 몇 장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또 다른 제목은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상파울루였는데 각 제목 다음에는 서명과 숫자가 쓰여 있었다. 이것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홈즈가 물었다. 증권거래소의 증권 목록으로 보입니다. J, H, N, 이 브로커의 이니셜이고 C, P, R, 이 그의 고객이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캐나다 태평양 철도, Canadian Pacific Railway를 생각해봐요. 홈즈가 말했다. 스탠리 홉킨스는 이를 꽉 물고 욕을 하며 주먹 쥔 손으로 허벅지를 쳤다. 제가 정말 바보였군요. 그가 외쳤다. 역시 선생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J, H, N 이라는 이니셜만 알아내면 되네요. 오래된 증권거래소 목록은 제가 이미 조사했는데 1883년의 거래소 내부인이나 외부 중개인 중에서 이 이니셜과 일치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단서가 제가 가진 가장 중요한 단서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홈즈 선생님, 이 이니셜들이 살인 현장에 있었던 2번째 사람, 즉 살인자의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네요. 그리고 대량의 중요한 유가증권과 관련된 문서들이 발견되었으니 드디어 처음으로 범행 동기에 대한 단서를 잡은 것 같습니다. 셜록 홈즈의 얼굴을 보니 그가 새로운 전개에 완전히 충격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당신이 말하는 2가지의 요점 모두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그가 말했다. 검시 보고서에 등장하지 않은 이 수첩이 내가 가졌던 모든 견해를 바꿨어요. 이 범행에 대해 내가 세운 가설에 있어서 이 수첩은 존재하지 않았죠. 여기에 언급된 유가증권의 흔적을 찾으려는 시도를 했나요? 지금 경찰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만 이 남미 회사 주주들에 대한 온전한 기록은 남미에 있고 그 회사들의 주식을 모두 추적하려면 몇 주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홈즈는 돋보기 렌즈로 수첩의 표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여기 분명 약간의 변색이 있군요. 그가 말했다. 네, 선생님, 그건 혈흔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바닥에서 그 수첩을 주웠어요. 혈흔이 위에 있었나요? 아니면 아래에 있었나요? 표지 옆쪽에 있었습니다. 그럼 그 수첩이 범죄가 일어난 후에 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겠군요. 정확하십니다, 홈즈 선생님.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살인자가 서둘러 도주하는 와중에 떨어뜨렸다고 추측했습니다. 수첩은 문 근처에 놓여 있었어요. 이 유가증권 중 희생자의 재산에 속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선생님. 강도를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요, 선생님. 살인자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정말이지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군요. 그럼 칼이 있었겠군요? 아닌가요? 칼집 안에 그대로 꽂혀 있는 칼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의 발치에 놓여 있었어요. 캐리 부인은 그것이 남편 소유물이라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홈즈는 한동안 생각에 잠겼다. 글쎄.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내가 가서 살펴봐야겠어요. 스탠리 홉킨스는 기쁨의 찬소리를 질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렇게 해주신다면 정말이지 제 마음의 짐이 덜어질 거예요. 홈즈는 경위를 향해 손가락을 저었다. 일주일 전이라면 더 쉬운 일이었을 텐데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내가 가면 완전히 성과가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왓슨, 시간을 낼 수 있다면 같이 가주면 좋겠어. 홉킨스, 살인차를 불러주면 우리는 15분 후에 포레스트 로우로 갈 준비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작은 길가 역에 내려 지난 60년간 영국의 방어벽 역할을 했던 뚫리지 않는 삼림지대를 지나 몇 킬로미터를 더 전진했다. 그곳은 한때 색슨족 침략자들을 오랫동안 궁지에 몰아넣었던 거대한 숲의 일부였던 넓은 숲의 잔해였다. 이곳은 전국 최초의 제철소가 세워졌던 곳이었기 때문에 광석을 재련하기 위해 나무들이 대거 베어져 있었다. 지금은 북쪽의 더 비옥한 들판이 사업을 차지했고, 이 황폐한 숲과 땅에 남은 큰 잔해를 제외하고는 과거의 흔적이 남지 않았다. 여기 언덕의 녹색 경사면에 있는 공터의 길고 낮은 석조집이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옆에는 들판을 가로지르는 곡선의 길이 깔려 있었다. 삼면이 수풀로 둘러싸인 도로 가까이에는 작은 별채가 있었고, 창문 하나와 문이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그곳이 바로 살인 현장이었다. 스탠리 홉킨스는 먼저 우리를 그 집으로 안내했는데, 그곳에서 그는 우리에게 초췌하고 백발이 성성한 여자, 바로 살해당한 남자의 미망인을 소개해 주었다. 수척하고 깊이 주름진 얼굴에 언저리가 붉은 눈 깊은 데서 은밀한 공포심이 느껴져 그녀가 견뎌온 고난과 학대의 세월을 이야기해 주는 듯했다. 그녀의 옆에는 그녀의 딸이 있었다. 그녀의 딸은 창백하고 흰 머리의 소녀였는데 반항적으로 우리를 노려보는 그녀의 눈은 마치 그녀가 자기 아버지가 죽어서 기쁘고 그를 죽인 자를 축복한다고 말해주는 듯했다. 블랙 피터 캐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끔찍한 가정이었다. 죽은 자가 걸었던 들판을 따라 걸으며 나는 다시 햇살을 받는 것에 일종의 안도감이 느낄 수 있었다. 별채는 나무벽과 널빤지의 지붕, 문 옆에 창문 하나, 길가 쪽에 창문 하나로 이루어진 아주 단순한 오두막집이었다. 스탠리 홉킨스는 호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몸을 숙여 문을 열려고 하다가 순간 얼굴에 경계심과 놀라움의 표정을 지으며 멈칫했다. 누군가 문을 열었네요. 그가 말했다. 의심의 여지 없는 사실이었다. 목공 장식이 잘려나가 있었고 긁힌 자국이 마치 방금 전 생긴 것처럼 선명한 흰색이었다. 홈즈는 창문을 살펴보고 있었다. 누군가 창문으로 무단 침입도 시도했네. 그게 누구든 간에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어. 아주 가난한 강도였음이 틀림없어. 정말 기이한 일입니다. 경감이 말했다. 이 흔적들이 어제 저녁에는 없었다고 맹세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온 호기심 많은 사람일 수도 있죠. 내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평범한 사람이 이런 곳에 발을 들이려 하지는 않을 거고, 이 오두막집에 억지로 침입하려는 시도는 더더욱 하지 않을 겁니다. 홈즈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늘이 우리를 도운 것 같군요. 그 사람이 다시 올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그는 문이 열려 있기를 기대하고 왔어요. 아주 작은 펜 나이프를 사용해서 침입하려 했고요. 그런데 문을 열 수 없었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유용한 도구를 갖고 다음날 밤 다시 오겠죠.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그곳에서 그를 맞이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잘못이 될 겁니다.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선실 안을 좀 살펴봐야겠어요. 비극의 흔적은 제거되었지만 작은 방 안의 가구들은 여전히 범죄가 일어난 날 밤의 모습 그대로였다. 홈즈는 2시간 동안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 모든 물건을 차례로 조사했지만 그의 얼굴을 보니 그 조사가 성공적이지는 않은 것 같았다. 그는 딱 한 번밖에 멈추지 않고 끈기 있게 수사를 이어갔다. 홉킨스, 이 선반에서 뭔가 꺼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뭔가 없어졌어요. 다른 부분보다 이 구석에 먼지가 적어요. 옆으로 눕혀져 있던 책이었을지도 모르죠. 아니면 긴 상자였을지도 모르고요.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왓슨, 이제 아름다운 숲을 걸으며 새들과 꽃들과 몇 시간을 보내자고. 홉킨스, 당신은 이곳에서 잠시 후 다시 저희를 만나서 어젯밤에 이곳을 다녀간 신사와 만날 수 있을지 확인하도록 하죠. 우리가 다시 만나 잠복을 시작했을 때는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홉킨스는 선실 문을 열어두자고 했지만 홈즈는 오히려 방문자의 의심을 살 것이라고 생각했다. 자물쇠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고 강한 칼날만 있으면 문을 열 수 있었다. 홈즈는 또한 우리가 선실 안이 아니라 밖에서 길가 쪽 창문 쪽 숲을 사이에서 기다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이 성냥불을 켰는지도 볼 수 있고 은밀한 밤에 방문한 그의 목적이 무엇인지도 볼 수 있다고 말해줬다. 길고 우울한 밤이었지만 마치 사냥꾼이 무릉덩이 옆에 누워 목마른 맹수가 오기를 기다릴 때 느끼는 짜릿함이 있었다. 어둠을 깨고 우리에게 은밀히 접근할 야수는 누구일까? 번쩍이는 송곳니와 발톱으로 맹렬히 싸우는 본성을 가진 사나운 호랑이일까? 아니면 약한 자들에게만 위험한 어떤 얍삽한 자칼일까? 우리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숲을 사이에 웅크리고 앉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다렸다. 처음에는 늦게 귀가하는 마을 사람들의 발소리나 마을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우리의 밤을 밝혔지만 이런 소리들은 점차 사그라들었고 멀리서 시간을 알려주는 교회 종소리와 우리를 덮은 나뭇잎 사이로 떨어지는 미세한 빗소리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고요가 계속되었다. 2시 30분을 알리는 종이 울렸고 동이 트기 전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작지만 날카로운 딸깍 소리가 대문 방향에서 들려오자 우리는 모두 흠칫했다.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다시 긴 침묵이 흘러 그 소리를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할 즈음 오두막 반대편에서 은밀한 발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금속으로 무언가를 긁는 소리와 딸깍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문 자물쇠를 강제로 열려고 했다. 이번에는 그의 기술이든 도구든 둘 중 하나가 전보다 발전한 것이 분명했다. 갑자기 경첩이 부러지고 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으니 말이다. 그리고 나서 성냥불이 켜졌고 그 다음에는 촛불에서 나오는 은은한 빛이 오두막 내부를 채웠다. 우리의 시선은 모두 얇은 커튼을 통해 보이는 그 오두막 안의 광경에 고정되어 있었다. 밤중에 방문객은 약하고 마른 청년으로 얼굴이 창백했는데 검은 콧수염은 그 창백함을 한층 더 치명적으로 보이게 만들었다. 그는 20살이 약간 넘어 보였다. 그렇게 측은할 정도로 공포에 떠는 사람은 처음이었다. 그의 이가 눈에 띄게 달달 떨렸고 온몸도 떨고 있었다. 그는 신사처럼 노퍽 외투와 니커 바지를 입었고 머리에는 첫 모자를 쓰고 있었다.
우리는 그가 겁먹은 눈으로 주위를 살피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나서 그는 촛불을 탁자 위에 놓고 구석으로 들어가 우리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는 선반 위에 줄지어 있던 항해 일지 중 하나인 커다란 책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는 테이블에 기대어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까지 책장을 재빨리 넘겼다. 그리고는 화가 나서 주먹을 쥐고는 책을 덮고 구석에 책을 놓고 불을 껐다. 그가 오두막을 나서려고 돌아서자마자 홉킨스의 손이 그 친구의 옷깃에 닿았고 그는 자신이 붙잡혔다는 사실을 알고 숨을 크게 헐떡였다. 촛불은 다시 켜졌고 형사의 소나기에 떨며 움츠리고 있는 불쌍한 죄수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해수상자 위에 주저앉아 무기력한 시선으로 우리를 한 명 쳐다보았다. 자, 나의 친애하는 친구요. 스탠리 홉킨스가 말했다. 당신은 누구고 여기서 무엇을 찾는 거지? 그 남자는 정신을 차리고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하며 우리를 보았다. 형사님들이시죠? 그가 말했다. 당신들이라면 제가 피터 캐리 선장의 죽음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결백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하지. 홉킨스가 말했다. 먼저 당신 이름이 뭐야? 존 호플리 넬리건입니다. 홈즈와 홉킨스가 재빨리 눈빛을 주고받았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은밀히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니, 그럴 수 없어. 제가 왜 당신에게 말씀을 드려야 하죠? 대답하지 못하면 나중에 당신 재판에서 불리할 수도 있어. 그 젊은이가 움찔했다. 말씀드리죠. 그가 말했다. 말하지 못할 이유도 없거든요. 단지 저는 이 오래된 소문이 다시 되살아날 것은 상상하기도 싫어요. 도슨과 넬리건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홉킨스의 얼굴을 보니 그는 전혀 모르는 눈치였지만 홈즈는 큰 관심을 보였다. 서부 지방 은행가들을 말하는군. 그가 말했다. 그들은 단돈 100만 파운드가 없어서 실패했고 코널 카운티에 사는 가정들의 절반을 망하게 만들었지. 넬리건은 자취를 감췄고. 정확하십니다. 넬리건이 제 아버지입니다. 마침내 우리는 뭔가 긍정적인 단서를 얻고 있었지만 도주한 은행가와 피터 캐리 선장이 자신의 작살 하나로 벽에 꿰뚫린 사건 사이에는 긴 간격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모두 그 젊은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일 때문에 정말 걱정을 하고 괴로워했던 것은 제 아버지였어요. 도스는 은퇴했으니까요. 저는 당시 겨우 10살이었지만 상황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는 충분히 느낄 수 있는 나이였죠. 아버지가 유가증권을 전부 훔쳐 달아났다는 소문이 항상 돌았지만 사실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만약 증권들을 현금화할 시간만 주어진다면 모든 게 잘 될 것이고 모든 채권자들에게 전액을 상환할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아버지는 체포 영장이 발부되기 직전에 작은 요트를 타고 노르웨이로 떠나셨어요. 그 전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를 한 기억이 나거든요. 아버지는 저희에게 당신이 가져가는 증권 목록을 남기셨고 명예를 회복하여 돌아올 것과 당신을 신뢰했던 사람은 아무도 고통받지 않을 거라고 맹세하셨어요. 하지만 그 이후 다시는 아버지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죠. 아버지는 요트와 함께 완전히 사라졌어요. 어머니와 저는 아버지가 가져가신 증권들과 요트와 함께 아버지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저희에게는 믿을 만한 사업가 친구가 있었는데 얼마 전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증권의 일부가 런던 시장에 다시 나타났다는 것을 그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희가 얼마나 놀랐을지 아시겠죠? 저는 그 유가증권들을 추적하는 데 몇 달을 쏟았고 마침내 많은 의심과 어려움 끝에 최초 판매자가 이 오두막 주인인 피터 캐리 선장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에 대해 몇 가지 조사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노르웨이로 건너가던 그 시점에 그가 북극 바다에서 돌아올 예정이었던 고래잡이 배의 선장으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폭풍우가 심하게 몰아쳤고 남쪽에서 오랫동안 강풍이 불었어요. 아버지의 요트가 북쪽으로 휩쓸려 피터 캐리 선장의 배와 마주쳤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렇다면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을까요? 어쨌든 만약 제가 피터 캐리에게서 발견해낼 증거를 가지고 아버지의 유가증권들이 어떻게 시장에 나왔는지 증명할 수 있다면 아버지가 그것들을 팔지 않으셨다는 것과 아버지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그것들을 가져간 게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캐리 선장을 만나러 서색스로 내려왔는데 바로 그때 그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검시 자료에서 그의 선실에 대한 설명을 읽었는데 그 안에 그의 배에 오래된 항해 일지가 보존되어 있었다고 적혀 있더군요. 1883년 8월 시 유니콘 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볼 수 있다면 아버지의 운명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어젯밤에 그 일지들을 찾으려고 했지만 문을 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밤 다시 시도했고 오두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성공했지만 그 달에 대한 내용은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형사님들에게 붙잡힌 겁니다. 그게 전부인가? 홉킨스가 물었다. 네,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의 시선이 흔들렸다. 우리에게 더 할 말이 없다는 건가? 그가 망설였다. 네, 없어요. 어젯밤 말고는 그 이전에 여기 온 적이 없나? 없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지? 홉킨스가 결정적인 단서가 된 수첩을 치켜들면서 외쳤다. 물론 그 수첩은 표지에는 혈흔이 있고 첫 번째 장에는 그 사람의 이니셜이 새겨진 것이었다. 그 가엾은 남자는 털썩 주저앉았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떨었다. 그건 어디서 났어요? 그가 신음했다. 몰랐어요. 나는 그걸 호텔에서 잃어버린 줄 알았네요. 그거면 충분해. 홉킨스가 말했다. 다른 할 말이 있다면 법정에서 해야 할 거야.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경찰서로 가는 거야. 홈즈 선생님, 저를 도우러 와주신 선생님과 친구분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고, 선생님이 안 계셨어도 제가 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브렘블레티 호텔에 선생님을 위한 방을 예약해 두었으니, 함께 마을로 내려가시죠. 글쎄, 왓슨, 어떻게 생각해? 다음 날 아침 돌아가는 길에 홈즈가 물었다. 자네가 만족스럽지 않아 보여. 오, 친애하는 왓슨. 아니야, 아주 만족스러워. 하지만 한편으로 스탠리 홉킨스의 방법은 별로였어. 나는 스탠리 홉킨스에게 실망했어. 그가 더 나은 사람이길 바라고 있었지. 우리는 항상 다른 가능성을 찾고 그 반대 상황에도 대비해야 해. 그게 범죄의 수사의 첫 번째 원칙이지. 그럼 그 다른 가능성이 뭔데? 내가 추적해온 수사의 단서들 말이야. 이렇다 할 성과는 없을지도 몰라. 확신할 수 없지. 하지만 적어도 나는 끝까지 가봐야겠어. 베이커가에는 몇 통의 편지가 홈즈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 편지들 중 하나를 집어 열어보고는 의기양양한 웃음을 터뜨렸다. 아주 좋아, 왓슨. 다른 가능성의 진전이 있어. 전보 양식 좀 가지고 있어? 전보 몇 개 좀 대신 써줘. 레트클리프 하이웨이의 해운대리인 선머 귀하. 내일 아침 10시에 도착하도록 세 사람을 보낼 것. 바질. 그건 내 이름이야. 다른 하나는 이렇게 써줘. 스탠리 홉킨스 경감 귀하, 브릭스턴 로드가 46번지. 내일 아침 9시 30분에 올 것. 중요한 일임. 올 수 없다면 전보를 보낼 것. 셜록 홈즈. 저기, 왓슨, 이 끔찍한 사건이 열흘 동안 나를 괴롭혔어. 나는 이로써 그 사건을 내 눈앞에서 완전히 해결할 거야. 내일
나는 우리가 그 사건의 완전한 마무리를 들을 수 있을 거라고 믿어. 홈즈가 말한 시간 정각에 스탠리 홉킨스 경감이 나타났고 우리는 허드슨 부인이 차려준 훌륭한 아침 식사 자리에 함께 앉았다. 그 젊은 형사는 자신의 성공적인 수사 결과에 의기양양해 있었다. 당신의 판단이 정말 맞다고 생각하나요? 홈즈가 물었다. 이보다 완벽한 사건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은데요. 홈즈 선생님, 저를 놀라게 하시네요. 더 이상 해결되지 않은 게 뭐가 있을까요? 당신 가설로 모든 지점을 설명해낼 수 있나요? 틀림없습니다. 넬리 건이 범행 당일 브램블티 호텔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골프를 치러 온 것처럼 위장했어요. 그의 객실은 1층에 있었고 원할 때 언제든지 나갈 수 있었죠. 바로 그날 밤 그는 우드맨 리로 내려가 오두막에서 피터 캐리를 만났고 그와 말다툼을 한 후 작살로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는 자신이 한 짓에 겁을 먹어 오두막에서 도망쳐 나왔고 피터 캐리에게 유가증권들에 대해 질문하기 위해 가지고 간 수첩을 떨어뜨린 겁니다.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증권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는데 대부분은 표시가 없었어요. 체크된 증권들은 런던 시장에서 추적이 된 것이고 체크가 안 된 것들은 아마 캐리가 여전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넬리건은 자신의 설명에 의하면 자기 아버지의 채권자들에게 옳은 일을 하기 위해 간절히 증권들을 되찾으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달아난 후 한동안은 오두막에 다시 갈 엄두가 나지 않았지만 결국은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갔던 겁니다. 분명 아주 간단하고 명백하지 않나요? 홈즈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홉킨스, 내가 보기에는 딱 한 가지 결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 가설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이죠. 당신, 혹시 작사를 누군가의 몸에 박아본 적이 있나요? 없어요? 쯧쯧, 친애하는 경감, 당신은 이 작은 것들에 대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친구 와스는 내가 오전 내내 작사를 던지는 연습을 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강하고 숙련된 팔이 있어야 가능하더군요. 그런데 그 작살은 아주 강력한 힘에 의해 벽에 깊이 박혀 있었죠. 당신은 그 무능력한 젊은이가 그렇게 무서운 공격을 실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나요? 그가 한밤중에 블랙피터와 럼을 마시며 어울릴 사람이겠어요? 이틀 전에 블라인드에 비친 실루엣이 그의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죠. 홉킨스, 우리가 찾아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그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홈즈가 말하는 동안 경감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의 희망과 야망이 모두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노력해보지도 않고 자신의 주장을 포기하려 하지는 않았다. 홈즈 선생님, 그날 밤 그곳에 넬리건이 있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의 수첩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재판에서 설득력 있는 증거는 된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구멍을 찾아내신다고 해도 말이죠. 게다가 홈즈 선생님, 저는 제 범인을 체포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범인은 어디에 있죠? 계단으로 올라오고 있을걸?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왓슨, 그 권총은 자네 손이 닿는 데 두는 게 좋겠어. 그가 일어나서 테이블 위에 무언가 쓰여진 종이를 놓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 준비가 됐어. 밖에서 거친 목소리로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었는데 허드슨 부인이 문을 열고 남자 3명이 바질 선장을 찾고 있다고 알려주었다. 한 명씩 들여보내주시죠. 홈즈가 말했다.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붉은 뺨과 솜털 같은 흰 수염이 립스턴 피핀을 떠오르게 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홈즈는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이름이 뭐죠? 그가 물었다. 제임스 랭커스터입니다. 미안하지만 랭커스터, 이번 항해의 선실이 꽉 찼어요.
여기까지 찾아온 수고비로 0.5파운드를 주겠어요. 이쪽 방에 들어가서 몇 분만 기다려요. 두 번째 남자는 가늘고 누렇게 질린 볼이 길고 말라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휴 패틴스였다. 홈즈는 그에게도 마찬가지로 0.5파운드를 주며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고 보냈다. 세 번째 지원자는 인상적인 외모를 가진 사람이었다. 사나운 불독 얼굴이 헝클어진 머리카락과 수염으로 덮여 있었고 두껍고 촘촘하게 튀어나온 눈썹 아래 대담해 보이는 진한 두 눈이 반짝였다. 그는 경례를 하고 두 손으로 모자를 빙글빙글 돌리며 선원처럼 서 있었다. 이름이? 홈즈가 물었다. 패트릭 케언스입니다. 작살잡이인가요? 네, 선장님. 26번의 항해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던디 항에서 일했던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탐사선으로 항해할 준비는 됐나요? 네, 선장님. 임금은 어느 정도로요? 한 달에 8파운드면 됩니다. 바로 출발할 수 있나요? 작살 키트만 받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가져왔나요? 네, 선장님. 그는 주머니에서 낡고 기름진 종이 약식 꾸러미를 꺼냈다. 홈즈는 그것들을 훑어보고는 돌려주었다. 당신이 바로 내가 찾던 바로 그 사람이군요. 그가 말했다. 여기 사이드 테이블에 계약서가 있어요. 거기에 서명하면 마무리되는 거죠. 그 선원은 몸을 굽혀 펜을 잡았다. 여기에 서명할까요? 그가 테이블 위로 몸을 숙이며 물었다. 홈즈가 그의 어깨 너머로 몸을 숙이며 두 손을 그의 앞에 둘렀다. 이걸로 충분해. 그가 말했다. 쇠붙이가 딸깍거리는 소리와 성난 황소가 고함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 다음에는 홈즈와 선원이 함께 땅바닥에 뒹굴고 있었다. 홈즈가 교묘하게 수갑을 채웠음에도 그는 힘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 홉킨스와 내가 서둘러 돕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단숨에 내 친구를 제압했을 것이다. 내가 권총에 차가운 총구를 그의 관자놀이에 대고 누르고 나서야 비로소 그는 저항이 의미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밧줄로 그의 발목을 묶고 몸싸움으로 인해 숨을 가쁘게 쉬며 일어났다. 홉킨스,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군요. 셜록 홈즈가 말했다. 스크램블 에그가 다 식었겠어요. 하지만 이번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었다는 생각을 하면 남은 아침 식사를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않은가요? 스탠리 홉킨스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홈즈 선생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가 마침내 얼굴을 붉히며 불쑥 말했다. 아무래도 저는 처음부터 멍청한 짓을 한 것 같네요. 이제서야 제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제자이고 선생님이 스승이라는 사실 말이죠. 선생님이 하신 일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선생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신 건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니까요. 글쎄요. 홈즈가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우리는 모두 경험을 통해 배우는 법이죠. 이번에 당신이 배운 교훈은 다른 가능성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넬리건에게 너무 집중해서 피터 캐리의 진짜 살인자인 패트릭 케언스에 대한 생각을 놓쳐버렸으니까요. 선원이 쉰 목소리로 우리의 대화에 끼어들었다. 이보세요, 선생. 그가 말했다. 이런 식으로 거친 대접을 받은 것에는 불평하지 않겠어. 하지만 말은 바로 합시다. 당신네들은 내가 피터 캐리를 살해했다고 하는데 나는 피터 캐리를 죽인 거라고. 그건 천지의 차이란 말이지. 내가 하는 말은 당신들은 안 믿을 수도, 내가 허풍을 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 홈즈가 말했다. 우리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고. 사실은 간단하지. 신께 맹세코 모든 게 진실이야.
나는 블랙피터를 알고 있었고 그가 칼을 뽑아들이게 내가 작사를 휘둘렀어. 둘 중 하나는 죽을 걸 알았으니까. 그는 그렇게 죽은 거라고. 그걸 살인이라 부르려면 부르라고. 그렇지 않았으면 블랙피터의 칼이 내 가슴에 꽂혀서든 내 목에 밧줄이 감겨서든 금세 죽을 거였으니까. 그곳에는 어떻게 갔지? 홈즈가 물었다. 처음부터 말해주겠소.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나를 좀 일으켜 주시오. 1883년 8월에 일어난 일이지. 피터 캐리는 시 유니콘 호의 선장이었고 나는 예비 작살잡이였어. 우리는 부빈군에서 빠져나와 돌아오는 길에 일주일간 역풍과 남풍을 맞다가 북쪽으로 휩쓸려온 작은 배를 만나게 됐지. 그 안에는 풋내기 뱃사람이 한 명이 타고 있었소. 나머지 선원들은 배가 좌초할 것이라 생각하고는 구명정을 타고서 노르웨이 해안 쪽으로 향했던 것 같더군. 그들은 모두 익사한 것 같았어. 우리는 그 사람, 그러니까 그 풋내기를 배에 태웠고 그와 선장은 선실에서 긴 대화를 나눴지. 우리가 그와 함께 건져 올린 짐은 양철 상자 하나뿐이었어. 내가 아는 그 남자의 이름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이틀째 되는 날 밤 그는 없던 사람처럼 사라져버렸어. 그가 바다에 스스로 몸을 던졌거나 궂은 날씨 때문에 바다로 떨어졌거나 둘 중 하나였겠지. 오직 한 사람만이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었는데 그게 바로 나였지. 나는 우리가 셰틀랜드의 등대를 보기 이틀 전 어두운 한밤중에 선장이 발 뒤꿈치를 들고 그 사람을 난간 위에 올려놓는 것을 직접 봤거든. 글쎄, 나는 그 사실을 혼자만 알고 있었고 그 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당분간은 지켜보기로 했지. 우리가 스코틀랜드로 돌아온 후에 그 일은 금세 은폐되었고 그에 대해 아무도 묻지 않았어. 한 낯선 이의 우연한 죽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일이었으니까. 그 직후 피터 캐리는 바다를 떠났고 내가 그의 행방을 찾기까지 오랜 세월이 걸렸어. 나는 피터 캐리가 그 양철 상자 안에 있는 물건 때문에 그 짓을 저질렀다고 추측했지. 그에게 내가 본 것을 말하면 비밀을 지키는 대가를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 나는 런던에서 그를 만났던 선원을 만났어. 그렇게 해서 그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되었고 그를 협박하러 갔어. 첫날 밤 그는 충분히 이성적이었고 내가 평생 바다에서 일하지 않아도 될 액수를 줄 준비가 되어 있었어. 우리는 이틀 후에 다시 얘기하기로 했어. 내가 가보니 그는 거의 만취 상태로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 우리는 앉아서 술을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했지만 그가 술을 많이 마실수록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 나는 벽에 걸린 작살의 존재를 알아차렸고 그 집에서 나가기 전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지. 그는 결국 살기 가득한 눈으로 손에는 주머니 칼을 든 채 침을 뱉고 욕을 하며 나에게 달려들었어. 그가 칼집에서 칼을 뽑기 전에 내가 먼저 작살로 그를 꿰뚫었던 거야. 세상에. 그가 얼마나 크게 비명을 지르던지. 그날 이후로 그의 얼굴이 나와 내 잠 사이에 끼어들고 있다고. 나는 그의 피가 주위를 튀기는 사이 그곳에 서서 잠시 기다렸지만 모든 것이 조용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 주위를 둘러보았더니 선반 위에 양철 상자가 있더군. 어쨌든 나는 피터 캐리만큼이나 그것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나는 그것을 가지고 오두막을 떠났지. 그런데 바보처럼 담배 주머니를 탁자 위에 놓고 온 거요. 이제 모든 사건의 가장 이상한 부분을 이야기해 주겠어. 나는 오두막 밖으로 나가자마자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듣고 덤불 속으로 숨었어. 한 남자가 살금살금 걸어와 오두막 안으로 들어가더니 마치 유령이라도 본 것 같은 비명을 지르며 내 시야에서 보이지 않을 때까지 힘껏 달리더군. 그가 누구였는지, 그가 무엇을 원했는지는 내가 알 수 없는 일이었지. 나는 그렇게 10km 정도를 걸었고 텀브리지 웰스에서 기차를 타고 런던에 도착했지. 내가 그 일을 벌인 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 글쎄,
내가 숙소로 와서 양철 상자를 살펴보려고 열어보니 안에는 돈이 없었고 나는 팔지 못할 서류들만 있더구만. 이제 블랙피터에게 얻을 수 있는 건 없었고 나는 1실링도 없이 런던에 발이 묶였어. 다른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원래 하던 일밖에 없었지. 그러다가 높은 임금을 제시하며 작살잡이를 구하는 광고를 봤어. 그래서 나는 해운업자들에게 갔고 그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거야. 내가 아는 것은 그것뿐이고 다시 말하지만 내가 블랙피터를 죽인 것에 대해 법은 내게 감사해야 할 거야. 내가 교수형에 들 비용을 아껴줬거든. 아주 분명한 진술이군. 홈즈는 일어나서 파이프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홉킨스, 당신은 지체하지 말고 즉시 죄수를 안전한 장소로 이송해야겠군요. 이 방은 감옥으로 적합하지 않은 데다 패트릭 케언스 씨가 우리 카펫에서 자리 차지를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홈즈 선생님. 홉킨스가 입을 열었다.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선생님이 어떻게 이 모든 걸 알아내셨는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단순히 처음부터 정확한 단서를 얻을 수 있는 행운을 얻은 거죠. 만약 내가 이 수첩에 대해 알고 있었다면 당신이 그랬듯 나도 길을 잃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내가 들은 모든 단서들이 한 방향을 가리켰어요. 엄청난 힘과 작사를 사용한 기술, 럼, 물, 거친 담배가 든 물개 가죽 담배 주머니까지 이 모든 것들은 고래잡이였던 선원을 가리켰죠. 나는 주머니에 적힌 이니셜 P, C, 가 피터 캐리의 이름이 아니라 그저 우연히 이니셜만 같은 거라고 확신했어요. 왜냐하면 피터 캐리는 거의 담배를 피우지 않았고 그의 오두막에서는 파이프가 발견되지 않았으니까요. 내가 당신에게 위스키와 브랜디가 그 오두막에 있었는지 물어본 것을 기억하나요? 당신은 그런 술들도 오두막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다른 주류도 많은데 굳이 럼을 마실 육지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그래서 나는 우리의 범인이 선원이라고 확신한 거죠. 하지만 어떻게 그를 찾으신 거죠? 친애하는 경감님, 그때부터 문제는 간단했답니다. 선원이라면 시 유니콘 호에서 죽은 사람과 함께 일했던 선원일 수밖에 없었죠. 내가 아는 한, 캐리는 다른 배를 탄 적이 없으니까요. 나는 사흘 동안 던디의 항으로 전보를 계속 보냈고 마침내 1883년에 시 유니콘 호에서 일했던 선원들의 이름을 확보했어요. 작살잡이들 중에서 패트릭 케언스를 발견했을 때 내 수사는 거의 막바지를 달렸죠. 나는 그 사람이 아마도 런던에 있을 것이고 그가 당분간 영국을 떠나 있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스트 엔드에서 며칠을 보내며 북극 탐험 계획을 하나 만들어냈고 바질 선장이라는 가상의 인물 밑에서 일할 작살잡이들을 찾는다고 하면서 매력적인 조건을 공지했죠. 그리고 이런 결과를 얻는 것이죠. 훌륭하십니다. 홉킨스가 외쳤다. 대단해요. 넬리건은 가능한 한 빨리 석방해야 해요. 홈즈가 말했다. 솔직히 나는 당신이 그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양철 상자는 그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을 겁니다. 물론 피터 캐리가 판 유가증권은 영원히 사라졌지만 말이죠. 홉킨스, 저기 마차가 와 있어요. 죄수를 이송하도록 해요. 재판 때 내가 필요하면 나랑 왓슨은 노르웨이 어딘가에서 찾아야 할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보내주겠어요. 검은 선장 셜록 홈즈 아서 코난 도일 지음 위즈덤 커넥트 편엠